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문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날. 네, 금요일 같은 목요일입니다. 느낌은 약간 좀 금요일이었으면 하는 느낌인데 7월 31일 목요일이고 네, 세금 지방세 세금 내는 날입니다. 지구촌 저 멀리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방송 보고 오늘 세금 내는 날인 줄 알아서 잘 세금 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도 계셨고 자동 이체 시켜놓으면 말일에 알아서 빠져나간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런 게 있었군요. 그러고 보니까 은행 어플 안에 들어가 보면 공과금 납부에 보면 자동 납부라고 돼 있더라고요. 아마 그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잘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오조벌자님이신데 조재안의 청기 뉴스를 보면서 생긴 궁금증인데 그동안 집권당이 상원 하원을 모두 차지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다고 하고 최근에 대다수의 홀수에는 월 8월에서 9월이 흔들렸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몇 번 되지 않는 집권당이 상원의 하원을 모두 차지하는 경우를 기반으로 볼지 최근으로 볼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되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조 처장이 얘기한 거는 내년 중간선거잖아요, 그죠? 내년 중간선거에서 그동안에 그 중간선거 대통령 2년 차의 중간선거의 역사를 보면 31번 중에 4번만 제외하고는 다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 됐을 때는 그 다음에 공화당이 하원에 다수 당이 되거든요. 그렇게 중간 선거에서 뭐 승리하기 위해서 뭐 경기를 부양하고 어쩌고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보면 대통령 2년 차의 중간 선거에서는 그 31번 중에 대부분이 27번이죠. 27번은 다 야당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홀수의 대통령 1년 차에 지금 집권당이 상하원을 모두 차지하고 있는 경우는 아주 많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 특별한 케이스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내년에 바뀐다는 거죠. 내년에 저는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 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률이 그랬으니까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제가 우리 조 차장이 법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매니저들 중에 유일하게 지금 법대 나왔는데 그래서 법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저희 회사 계약서 관리 그 다음에 퀀트 한번 조 차장이 한번 해볼래 해서 지금까지 한 2년 동안 이것저것 많이 하면서 이 홀수의 짝수의 뿐만 아니라 많은 퀀트 비기를 저희가 발견해서 또 그걸 갖다가 청기누설 다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바탕으로 했을 때 일단 8, 9월은 안 하는 게 낫더라는 거죠. 저는 9, 10월 아니냐 했었는데 우리 조 차장의 퀀트 분석으로는 8, 9월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해서 조 차장은 어쨌든 이번에 본인 퀀트 MP는 7월 말자로 오늘자로 이번 6월 말에 들어갔던 거 다 빼고 7월 말에 신규 매수는 안 들어갑니다. 그냥 빵으로. 우리 인턴분들은 그 퀀트 MP에 대해서 계속 들으셔서 이제 질문을 하신 건데 다른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지 하실 건데 저희가 퀀트로 MP를 짜는 것도 있고 그냥 매니저들이 순수하게 이런 좋은 종목이 보이는데 하면서 MP 모델 포트폴리오 그 회사의 모델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각 매니저들이 포트폴리오를 제안하고 그걸 뭉쳐서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하우스마다 그런 포트폴리오를 제시를 하는데 그게 모델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운용사에서 어디 아웃소싱 기관에 국민연금이나 상학연금이나 어디든
저희가 이렇게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했을 때 반드시 보여드려야 되는 자료 중에 하나가 너네 회사의 모델 포트폴리오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예, 그런 걸 갖다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희 회사의 이 모델 포트폴리오를 우리 인턴십에서 계속 다 가르쳐 드리죠. 그래서 지금 어서와 함께하고 있는 이 인턴십 프로그램을 들으시면 운용사에서 전문 펀드 매니저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되는지 그 과정을 배울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조번일장님께서 그 질문을 하신 겁니다. 자, 한동안 수익 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신규 고객을 받지 않았다고 하셨을 때 묘한 궁금증이 생겨서 전문의 방송을 챙겨보게 됐습니다. 네, 그게 21년 1월이었으니까 야, 벌써 저랑 1, 2, 3, 4, 5년 되셨네요. 우리 뚜벅이 투자님하고. 자, 방송 보며 신뢰가 점점 깊어지며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최근에 채슬리 인턴에 합류해서 틈틈이 과거 방송도 챙겨보며 투자 공부 시작했습니다. 네. 그 최근에 인턴 되신 분들은 이번 4월달 그리고 작년 12월 계엄 때 이럴 때 우리 채슬리의 임직원들이 MP 작업이라든지 매주 저희 MP 변경 내역도 다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이 채슬리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과거 것도 막 들어보시고요. 그럼 되게 재밌을 겁니다. 이미 답은 알고 보는 거잖아요. 과거에 뭐라고 얘기했지? 월간 전망에서 박전무는 어떻게 전망했었지? 예, 그런 거 보면 맞는 거 있고 틀린 것도 있고 한데 아마 재밌으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배우시는 것도 있고 이번에 전망은 또 어떻게 하는지. 그러고 보니까 이번 주말에는 월간 전망 자료 또 만들어야 되네. 미국과 관세 협상 과정을 보면서 힘이 없는 나라에 서름을 느낍니다. 대한민국은 산업화 정보화 세계화를 통해서 세계 경제 강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은 저력이 있는 나라인데 이제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꼭 이루어서 한국 경제가 한 계단 더 올라서기를 바라봅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하드웨어 개선은 정부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채슬리에서. 저한테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주셨습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 채슬리가 항상 앞장서서 얘기하겠습니다. 숏폼이 정말 위험한 게 스트레스 받으면 독서보다 숏폼을 찾게 되고 한 번 보면 끊을 수가 없어요. 한 번 숏폼 누르는 순간 1시간이 순삭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가급적 보면 안 돼요. 제가 올해 저희 가족톡에다가 목표로 한 게 뭔지 New Year's Resolution이라고 하잖아요. 새 결심. 뭔가 봤더니 쇼츠 안 보기 돼 있어서 so shame on me 하면서 굉장히 부끄럽다는 거죠. 그렇게 각오를 해놓고 쇼츠 보는 시간이 자꾸만 더 늘어나니까. 그랬더니 저희 딸이 아빠 유튜브 들어가서 쇼츠 웬만하면 안 보이게 하는 무슨 설정을 해놨다고 그래요. 이런 거 보면 이 담배 못 끊으시는 분들도 이해가 갑니다. 저는 왜 담배를 왜 못 끊으실까 생각했는데 이 쇼츠 생각해 보면 뭔가 이 중독된다는 거. 미국에서 살아서 재산세 깜빡했는데 전문의 덕분에 벌금 없이 납부했네요 하셨습니다.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움이 됐다니 다행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하루를 만들어 주시는 채슬리에게 감사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솔직해 봅시다. 이번 정부 전에 정부들이 주주 권익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해왔나요? 쭉 해놓으셨는데 그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또 아무것도 안 한 거는 아니에요. 보면 예전에 지금 코스닥 시장이 활성화되기까지 이 코스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 벤처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뭐 이런 것도 해주고 잘한 것도 많습니다. 예, 잘한 것도 많는데 최근에 이제 좀 거꾸로 가려는 것들, 예, 거꾸로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는 이 당 저 당 사실 뭐 다 똑같다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잘 몰라서. 근데 이 당이든 저 당이든 금융에 있어서만큼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는 부분이 있으면 항상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금투세 상법 개정 안 해놓고 금투세 밀어붙이려고 했을 때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어제 제가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 얘기했잖아요. 네, 상법 개정 이런 거 안 해놓고 금투세 세금만 먼저 거두려고 하면 주식시장 자본시장이 오히려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상법 개정 해놓으면 그게 다 결국은 대주주한테도 저는 다 이득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전체 우리나라 시장이 레벨업이 되고 그 레벨업 되고 나서 이 2천조 3천조짜리 시장이 아니라 5천조 6천조짜리 시장 만들어 놓고 그때 가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시장 만들어 놓고 세금 걷어도 얼마든지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정비가 안 되고 그리고 대주주 과세 요건 한 번만 다시 더 말씀드리면 자 10억에서 50억, 50억에서 10억 이런 것들 그 9천 명밖에 안 되는 대주주라고 했지만 그 실질적으로는 엄청난 900만의 소액 소수 스몰캡의 중소형주의 변동성을 야기시키면서 그 피해를 누가 보느냐면 소액 주주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죠. 그러면 돈 버는데 뭐 세금을 때리는 거는 당연하지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면 옛날에 수출 무슨 자유구역 이런 거 정해놓잖아요. 그 세금 혜택 주는 거잖아요. 그 왜 세금 혜택 주는 거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벤처기업에 투자하며 3년 동안에 지나서 팔면 거기 자본 이득세에 대해서는 면세를 해주고 여러 가지 조항이 있어요. 아니 돈 벌었는데 왜 세금을 매기지? 위험하니까요. 위험한 투자로 돈은 다 날릴 수는 있지만 그런 벤처기업에 투자를 해줘야 이 풀뿌리 경제 자꾸만 새로운 기업들이 탄생을 해서 재벌 중심으로 흘러가는 이 경제를 탄탄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에 세제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저 사람이 돈을 벌었는데 왜 세금을 안 내가 아니라 그렇게 위험하고 내 본전을 다 까먹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거에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제가 그동안에 얼마나 돈 벌기 힘든 시장이었습니까? 그죠? 거기에 분명히 이제 정부 책임도 있는 거고 거기에서 자꾸만 이제 개선해 나가야 되는 건데 요즘은 이제 정치인들이 이 시장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해서 제가 정말 다행이라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사실 저희 그 고등학교 선배 중에 이쪽 당 2명 저쪽 당 2명 계신다 했잖아요. 말을 안 들었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래도 먼저 연락도 오고 박 전무가 얘기하는 그 금융강국을 만들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전화 받고 작년에. 그래서 요즘 근데 이제 잘 모르시잖아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법조계에 계셨거나 이러면 잘 모르시니까 잘 모르실 때는 그래도 우리 쪽에 이 전문가 얘기를 좀 들어보시라는 거죠. 그게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책상에서 만든 자료랑 훨씬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마음에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폰 캘린더에 납부 일정을 등록해 놓고 이렇게 하면 된다. 어릴 적 어머님이 콩나물값 5원 10원 깎듯이 작은 아낌이 부를 향한 길의 진리 같아요. 전무님 연체는 하지 마시길요. 네, 연체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요즘은 또 무슨 건강보험료가 이렇게 계속 날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종목 10억 투자하신 분, 체슬리 가족분들 중 몇 분 계시나요? 저희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한테 맡기신 게 아니라 예, 별도로 하시는데 한 종목에 한 뭐 30억 갖고 계신다는 분 한 분 제가 본 적은 있습니다. 한 분. 그런데 아마 그 대주주 과세 요건이 10억으로 하면 당연히 연말 전에 팔겠죠. 이게 연말 전에 팔던 연말 지나서 팔던 쭉 그냥 세금을 매기면 오히려 변동성은 없어지잖아요. 근데 왜 세금 안 내려고 하기 전에 연말 전에 팔면 세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연말 전에 또 팔게 돼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전 세계에서 어떻게 이렇게 단타를 쳐라고 조장하는 법을 만들어 놨냐는 거죠. 웬만하면 장기 투자하게끔 유도해야 되잖아요. 고지서 오면 바로 납부하는 1인입니다. 모아두지 않아도 되고 납부일 기억 안 해도 돼요. 아주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 세금 내보고 아니 이거 이자 일수로 계산을 해보면 야 이거 얼마 되려나 그런 생각이 사실 들긴 하더라고요. 한번 봅시다. 네, 그러니까 이 이자로 따지면 몇천 원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깝죠. 예약 송금 기능을 써보세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히 잘 듣고 꿈나라로 갑니다. 아이고 꿈나라 가시면서 그래도 인사 댓글도 남겨주시고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줄인다고 말하고선 오늘도 방송 길이가 1시간 13분이네요. 아, 저 어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댓글 25분에 끊고 뒤에 했는데 뒤에 어제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이 많았잖아요. 뭐 하다 보니까 또 1시간 13분이라서 제가 저희 회사에 지각하면 벌금 제도 만들어 놨다 했잖아요. 그 벌금 제도 만들어 놓고 제가 1년에 200만 원 이상씩 지각 벌금을 냈는데 이 1시간 넘어가면 어디 기부하기 뭐 이런 식으로 벌금을 만들까 네,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그 조만간에 그 만들어서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님 요즘은 장비 입고되고 나니 인턴 공부도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카본이 거래처인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9월 1등 매니저 따라하기 하면 주식 계좌를 비우고 하는 게 맞습니까? 하셨는데 1등 매니저 따라하기 할 때 주식 계좌 여러 개 있으시잖아요. 그 한 계좌만 내가 하는 계좌 놔두시고 한 계좌만 1,000만 원이 됐든 3,000만 원. 근데 1,000만 원 따라하기는 좀 그렇고요. 왜냐면 어차피 돈을 벌 거니까 9월, 10월, 11월 하면 9월 변동성장에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 보시고 10월, 11월에 어떤 주식을 사서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는지 그거까지 보시면 11월 말까지 해서 만약에 15% 수익이 안 나면 12월까지 연장할까도 생각 중이거든요. 어쨌든 이번에 들어갔을 때도 그래도 15% 수익은 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등 포트폴리오 매니저 따라하기를 할 건데 그래서 좀 계좌 하나 딱 비워 놓으시고 뭐 한 5천이든 1억이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등 포트폴리오 매니저 하는 계좌랑 내가 하는 계좌랑 이래 섞이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계좌 하나 터서 해보세요. 시크한 오도령한테 니 나한테 불만 있나? 성구처럼 조곤조곤 설명해 주면 좋잖냐. 어제 그래도 우리 오드리가 아니 뭐 팔고 뭐 이 두 달 흔들린다고 주식 팔고 그러면 됩니까? 얘기해. 뒤통수 한 대 맞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참 말 많고 내용은 기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너무 말이 많았어요. 제가 어제 제 내용도 앞에 쭉 듣는데 쓸데없는 말이 너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댓글 읽고 댓글에 대한 얘기만 딱딱 좀 해야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장에 자신이 없어서 랩 상품 가입했습니다.
좀 전에 7월 초에 설정된 목표 전환형을 오늘 드디어 청산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좀 받아서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랩하고 이림하고는 약간 운영 방식이 다릅니다. 랩은 저희가 증권사에다가 이렇게 운영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그 증권사에서 저희가 증권사에다가 그러면 증권사 랩 운용 부서에서 저희 얘기를 듣고 그 랩 가입한 계좌를 따로 이제 증권사 랩 운용 부서에서 또 매매를 하기 때문에 완전히 저희가 이렇게 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시차도 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목표 전환형은 단기간에 빨리 목표로 했던 수익률, 이번에 얼마였더라? 5.5인가? 6.5인가? 요 수익률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간 뭐 6개월, 1년을 보고 사는 주식을 그 안에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일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압축돼서 운용하기도 합니다. 약간 좀 다르기도 한데 전체적인 저희가 좋게 보는 주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맥락은 좀 비슷합니다. 자, 7월 거래일도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시장이 정말 생각 외로 강하다는 것을 지수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기세면 정말 주식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조정은 안 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한없이 빠질 때는 언제고 이제는 쉬지도 않고 한없이 올라가니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그런 만만한 장이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며칠 후면 올려주시겠지만 전무님의 8월 전망이 무척 기대됩니다. 네, 그래서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주말 토일 열심히 자료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틀려도 예상을 해야 되냐면요. 아침에 최상무나 우리 오도령한테 제가 오늘 밤 일봉 어떻게 되냐 물어보잖아요. 그거 왜 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저런 나름대로 이유로 오늘도 플러스가 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한 일주일, 2주일 계속 틀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처럼 왜 시장이 안 움직이지에 대한 의심을 해보면서 시장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이제 날씨가 9월, 8월 초니까 당연히 더워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날씨에 대한 개념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계속 덥겠지 하고 옷을 얇게 입고 나갔더니 오후만 되면 싸늘해지네 뭐 이런 식이면 이제 가을이 오는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처럼 시장에 대해서는 항상 맞든 틀리든 예상을 하고 내가 투자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계속 예측을 해보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 기술적으로는 여기 5일 이평선에 닿았으니까 이제 올라가겠지. 이런 예측을 계속 해보고 예측대로 안 가네. 아니 저기서는 분명히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왜 매수세가 안 들어오지? 라고 의심을 해보면서 이 회사에 무슨 악재가 있는 걸까? 그게 바로 예측보다는 대응이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예측보다는 대응이죠 하면서 그 말을 어떤 식으로 실행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든 틀리든 그리고 제가 예측한 게 틀려도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 게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예측을 해보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정말 강하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시장하고 계속 교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좋은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통장에다가 예약해 놓으면 스스로 납부도 해준다고 하네요. 삼성 HBM은 엔비디아에 안 되고 마이크론 HBM은 되는 걸로 봐서는 그냥 삼성의 HBM 기술력이 아직 낮은 거 아닐까요? 요 관련해서 제가 좀 들은 게 있긴 한데 벌써 26분이네요. 네, 기술력이 안 되는 문제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어떤 분이 그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HBM은 하이닉스가 계속 1등하고 이번에 삼성이
테슬라라든지 이런 쪽에 또 1등하고 네, 그렇게 서로 나눠서 그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박사라님은 저는 받는 즉시 바로 냅니다 하셨고요. 자 이제 뒤에 좋은 그 댓글도 많이 다 적어주셨는데요. 네, 제가 다 읽고 엄지척 다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불 뿜었어요. 이재용 머스크 동맹의 외국인도 쓸어 담은 주식인데, 이재용 회장님하고 앨런 머스크랑 이렇게 사진 찍은 게 있고요. 23년 5월이네요. 23년 5월에. 자, 삼성은 전기 주가가 불을 뿜었다. 어제 전기가 10% 올랐죠. 테슬라가 삼성전자의 대규모로 위탁 생산을 맡긴 AI 반도체용 기판인 플립칩 볼 그리드 어레이 FCBGA라고 우리는 부르죠. 이 플립칩 BGA를 공급하는 데 따른 수혜 가능성이 뒤늦게 관심을 끌면서 삼성전기는 이 플립칩 BGA 외에도 MLCC와 카메라 모듈을 테슬라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어제 10.5%, 장중에는 14%까지 오르기도 했었네요. 외국인과 기관이 전기 주식을 쓸어 담았는데요. 외국인의 삼성전기 주식 순매수 금액이 1127억, 전자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이 샀고요. 기관도 585억 원어치나 사들였군요. 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몰린 배경은 전자와 테슬라의 AI 반도체 동맹이고요. 전자는 지난 26일 22조 7천억 원어치 반도체를 위탁 생산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를 했죠. 앨런 머스크가 삼성의 텍사스 대형 신공장은 테슬라의 차세대 AI 칩 생산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계약 금액인 165억 달러, 수치는 단지 최소액이라고 하면서 실제 생산량은 몇 배 더 높을 거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요 사진이었군요. 웰컴 테슬라 돼 있고. 자, 이 소식이 전해진 28일 전자주가가 6.8 오르고 전기는 2.67 오르는데 그쳤었는데 테슬라의 대규모 AI 6칩 위탁 생산 발주가 삼성전기의 FCBGA 매출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주식시장에 주목되지 못하다가 전날에야 부상한 결과인데, 자, 이 박강호 연구원이 저희가 오늘 아침에 요 리포터 오드리가 얘기해 줬죠. 전자와 테슬라 공급망 내에서 삼성전기의 경쟁력을 반영하면 이번 AI6 칩 생산에서도 최대 FCBGA 공급업체가 될 것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삼성전기는 이미 테슬라 AI 칩 공급망 안에서 터줏대 갑니다. 전자가 위탁 생산하는 AI4 칩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글로벌 1위 업체인 TSMC가 위탁 생산을 맡은 AI5 칩에도 플립칩 BGA를 삼성전기가 공급을 하고 있군요. 그러면 아니 삼성전기 입장에서는 TSMC가 하든 삼성전자가 하든 계속 이 플립칩 BGA를 공급하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크게 오히려 큰 호재가 아닌 거 아닙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전기는 플립칩 BGA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전장용 카메라, MLCC 공급망에서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전장용 카메라는 테슬라 차량의 자율주행에서 핵심적인 부품입니다. 테슬라 차량의 자율주행은 도로 상황 인지를 전적으로 카메라에 의존하고 있어서이고요. 삼성전기 카메라 모듈은 테슬라가 전기자동차에서 자율주행, 로봇택시, 휴머네이드 분야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면서 공급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MLCC 역시 높은 신뢰성을 갖춘 고용량 제품을 중심으로
자동차 대당 채택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침 모닝브리프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는요. 중국 사중 전에 10월 개최 시진핑 사연임 분수령이 될 듯. 일단 내용 먼저 읽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권력 이상설로 개최 시기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던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오는 10월 열립니다.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는 중국의 향후 5개년 정책 방향과 고위급 인사가 함께 논의될 전망이어서 국제사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중국 공산당은 30일 시 주석 주재로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어서 현재 경제 상황과 경제 업무를 분석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10월 베이징에서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사중전회, 이 사중전회가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이 사중전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고요. 매년 한 차례 이상 열리는 이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5년마다 개최되는 전국 대표회의, 당대회를 대신하는 중국 내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군요. 이번 사중전회에서 중국의 향후 5개년 국정계획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고요. 올해는 중국 14차 5개년 계획, 21년에서 25년을 결산하는 해이고, 이 때문에 10월 사중전회에서 15차 5개년 계획이 확정이 되군요. 관례에 따라 당, 정, 군, 고위급 인사도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사중전회 개최 시점은 지난 5월부터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았는데 반중 성향 매체를 중심으로 이른바 권력 이동설, 시진핑 건강 이상설 등이 퍼지면서이고요. 이 같은 관측의 핵심은 올해 사중전회가 8월에 열리고 여기서 시 주석의 권력 이양이 시작될 것이라는 내용이었고요. 10월 개최로 일단 이런 관측에 힘이 빠지게 됐습니다. 10월 개최가 확정된 사중전회는 정치적 성격이 짙은 이벤트인데 대개 차기 지도 체제 골격이 사중전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차기 지도 체제 골격이 사중전회에서 결정되군요. 시 주석은 2012년 18차 당대회 때 임기를 시작해서 22년 20차 당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했고요. 다음 21차 당대회는 2027년에 열립니다. 21차 당대회에서 4연임을 확정하려면 이번 10월 사중전회에서 물밑 작업을 시작해야 하고요. 올해 사중전회를 두고 온갖 추측이 나온 배경입니다. 이날 중앙정치국은 올해 시 주석의 지도 아래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고품질 발전의 성과를 거뒀다면서 내년 이후 5개년 계획에서는 시 주석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전면 관철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질서한 기업 간의 출혈 경쟁 단속과 중점 산업 분야 과잉 생산 관리, 무분별한 지방정부 투자 유치 제한 등도 과제로 제시됐다. 제가 중국에서 큰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고 그와 비슷한 관련된 유튜브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유튜브 보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제 주변에 중국 전문가 몇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통해서 이제 좀 알게 됐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그저께 저녁에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완전히 지금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고요. 철저하게 이제 CCTV나 이런 데서는 언론을 또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얘기가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변화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에서 얼마나 시 주석의 위신을 세워주느냐, 어느 정도까지 세워주느냐, 27년 여기서 5년 딱 하고 거기서 평화롭게 내려오느냐, 아니면 그 전에 건강이 좀 안 좋아서 내가 지금은 물러나야 되겠다, 이런 모양새가 될 거냐, 이런 걸 다 불식시키고 갑자기 이번에 뭐 전당대회나 이런 데서
그런 군부하고의 만약에 어떤 충돌이 있거나 뭐 그런 반격이 있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건데 어쨌든 중국은 변화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변화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면 중국의 원로들이 다시 국가 정책을 세우는데 다시 그 개입을 하기 시작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어쨌든 강력한 독재 체제는 무너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거는 이번 요 10월 전당대회 성격을 보고 그때 다시 제가 한번 업데이트 되는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런던 떨어지는데 뉴욕은 올라. 혼돈의 구리. 자, 구리 관련된 뉴스들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는데요. 모든 산업에서 필수 원자재인 구리의 시장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구리 현물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거래소 간 선물 가격차가 커지는 등 시장이 발작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구리 실수요 및 투기 수요의 쏠림 현상이 계속되는 탓이다. 런던 금속거래소 이 LME 기준으로 구리 현물 가격이 어제 톤당 9,733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6월 말에 1만 달러를 넘은 구리 가격이 9,500에서 1만 달러 사이에서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올해 들어서 외부 변수로 인한 급등락이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모든 분야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구리 가격은 경기 변동에 민감하죠. 4월 트럼프 대통령 발 상호관세 조치 이후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졌다가 상호관세 조치가 전 세계 거래량을 위축시키고 거래량 축소가 구리 수요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가격이 급락을 했었고요. 3월 말에 9,600달러대였던 구리 가격이 10일 만에 8,500달러까지 떨어졌었군요. 이후 구리 관세가 추진된다는 소식에 또 5월부터는 구리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6월 말에는 1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관세 때문에 구리 선물 가격 차가 커지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데 이달 8일 50% 구리 관세를 발표한 직후에는 뉴욕 상품거래소의 1월물 구리 선물 가격은 13%나 급등을 했고요. 반면에 LME의 1개월물 구리 선물 가격은 1.2% 하락을 했습니다. 당시 두 거래소의 구리 선물 가격 격차가 관세 발표 전 1,099달러에서 발표 후에는 2,614달러로 확대가 됐네요. 선물 가격 격차가. 두 거래소의 구리 선물 가격 격차는 현재도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관세로 미국의 구리 시장에서 구리의 희소성이 다를 것이라는 관측이 선물 가격 격차로 나타났고요. 50% 구리 관세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구리를 구하기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서 가격이 급등한 반면에 미국 수출이 막히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구리 재고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에는 오히려 LME 시장 선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런던 메컨타일 익스체인지, 런던 금속거래소이죠. 자, 불확실성으로 인한 구리 가격 늘뛰기는 향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조치가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국가별 관세와 구체적인 구리 관세를 다음 달 1일 결정할 예정입니다. 50% 구리 관세가 정확히 어떤 품목에 부과될지를 두고 다시 한번 가격 출렁임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구리는 정제된 구리 합금 압출봉, 봉제, 구리가 포함된 케이블 등 세부 품목이 다양한데 관세 범위가 넓어질수록 가격 변동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고요. 각 기업 원자재 구매와 가격 관리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면서 관세가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는 아닌 만큼 올해 내내 구리 시장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구리 가격이 최근에 보면 나쁘지 않았었죠. 그래서 4월 8일 상호관세 전후로도 보면 이 구리 가격이
단단하게 유지가 되는 걸 보면서 경기가 그렇게 나빠지지는 않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었습니다. 구리를 우리가 닥터 카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다른 경제 전망보다도 구리 가격 보는 게 낫다고. 구리 가격 잠시만 한번 볼까요? 시장 지표 여기 보면 이렇게 쭉 있고요. 원자재 클릭해 가지고요. 여기 보면 구리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시한 주식 투자의 정석 기초편에 이 네이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도 다 해놨는데요. 네이버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뭐 없는 거 없습니다. 웬만한 거는 다 볼 수 있습니다. 아, 참 어제 어떤 분이 모닝브리프 댓글에 썼나 그 기초편에서 investing.com에 대한 질문을 남겨놓으신 게 제가 기억이 나네요. investing.com에 들어가서 그 ISM 제조 PMI나 이런 거 검색하면 안 나오거든요. 그건 유료 버전에서는 바로 검색하면 나오는데 그냥 들어가서 검색하면 안 나오고요. 근데 네이버에서 ISM 제조 PMI 하면 investing.com을 띄워줍니다.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면 또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시는 건 이제 구리 가격인데, 자, 보시면 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살짝 빠지는 듯 하다가 또 올라와 있고, 그죠? 24년 뭐 경제가 안 좋을 거다 뭐 이런 예상들을 많이 했었는데 구리 가격만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이버 들어가 가지고요. 여기서 ISM 제조업지수 이거 나오죠. 요걸 이제 하시고 그러면 AI 브리핑이라고 해서 이렇게도 뜨네요. 이렇게도 뜨는데 여기 보면 ISM 제조 PMI 해가지고 investing.com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갖다가 클릭해서 ISM 제조 PMI가 뜹니다. 근데 여기 investing.com으로 들어가서 바로 이렇게 검색을 하면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들어가면 이게 뜨기 때문에 제가 자료 만들 때 여기 들어가서 요거 캡처해 가지고 자료를 만듭니다. 갑자기 기초 강의 들으시다가 질문한 게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LG엔솔 테슬라 6조 ESS 배터리 납품한다. 굉장히 좀 중요한 뉴스죠. LG엔솔이 테슬라에 6조 원 규모의 ESS용 배터리를 공급하는데 LG가 테슬라에 ESS용 배터리를 납품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LG와 테슬라가 추가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에 넣은 만큼 실제 공급 물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미국 정부의 중국 부품 소재 배제 정책에 발맞춰서 그동안 중국 CATL 배터리를 써온 테슬라가 LG로 갈아탔다는 점에서 한국 배터리 3사를 향한 미국 기업의 러브콜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테슬라 ESS 사업 매출 규모도 나옵니다. 24년 100억 달러였고 25년에 130억 달러. 여기만 보더라도 이 성장률이 그죠? 40에서 60이 됐으니까 50% 성장이죠. 60에서 100이 됐으니까 이거는 67% 성장을 했다 그죠? 자, 그리고 130 뭐 이렇게 나오는데 한 15조, 16조, 17조 이렇게 되겠네요. 자, LG엔솔은 27년 8월부터 2030년, 이것도 근데 27년 8월부터군요. 2030년 7월까지 43억 달러 어치 배터리셀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고요. 비밀 유지 필요에 따라 계약 상대를 밝힐 수 없다라고 했는데 업계에서는 테슬라로 추정을 합니다. 테슬라는 태양광으로 얻은 전기를 ESS로 저장하는 발전 패키지 시장 1위 업체인데 CATL을 대체할 대규모 LFP 배터리 생산 기업은 LG뿐이어서이고요. ESS에는 가격이 저렴하고 화재가 잘 안 나는 이 LFP 배터리가 주로 장착이 됩니다. 업계에서는 LG의 납품 규모가 한 40에서 50기가와트 시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는데 다만 LG와 테슬라가 계약 기간을 7년으로 늘리고 추가 공급도 할 수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
공시한 만큼 납품 물량은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테슬라가 산업용 전력용 ESS인 메가팩과 가정용 ESS인 파워웨어를 통해서 올해 한 130억 달러 매출을 올릴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는데, AI 붐이 불어한 전력난으로 미국 전역에 태양광 발전과 ESS가 설치되고 있어서이고요. 테슬라의 ESS 사업부는 매년 20에서 30% 매출 증가를 거듭해서 2030년께 전기차 사업부와 비슷한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LG가 테슬라의 ESS 생태계에 편입이 되면 이런 고성장 시장의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메가팩 공장 40GW시와 파워웰 공장 10GW시를 보유하고 있으며 40GW시짜리 메가팩 공장을 추가로 짓고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물량의 상당량을 LG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LFP 배터리 공장을 짓고는 있지만 10GW시 규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테슬라가 CATL에 주던 물량을 LG로 돌린 건 미국 정부가 자국 내에서 중국산 배터리 사용을 사실상 금지했기 때문이고, LG가 발빠르게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을 ESS용 LFP 공장으로 바꾼 게 주요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LG가 미국에서 ESS용 배터리도 추가로 수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ESS 기업도 중국산 배터리를 다른 곳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이고요. 현재 북미에서 ESS용 LFP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은 LG와 테슬라뿐입니다. 테슬라는 자체 물량을 대기도 빠듯한 만큼 사실상 LG가 유일한 공급처이고요. LG는 현재 3개 이상의 북미 업체와 ESS 배터리 계약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는 증가하는 수주에 맞춰서 ESS용 LFP 배터리 생산 시설을 빠르게 늘리기로 했고요. 이미 가동에 들어간 미시간 LFP 공장뿐만 아니라 다른 북미 공장에서도 LFP 배터리 라인을 설치하고 있고요. 내년을 목표로 미국에 LFP 배터리 라인 설치에 나선 SDI와 SK온도 이르면 연말부터 ESS용 배터리 공급 계약을 따낼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ESS용 배터리는 완벽한 공급자 우위 시장이라면서 SDI와 SK온도 ESS용 LFP 수주를 위해서 공격적으로 뛰고 있다 말했네.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지금 이게 공급자 우위 시장인가 아니면 수요자 우위 시장인가? 우리가 이걸 바이어스 마켓이냐 셀러스 마켓이냐, 지금 엄청 중요한 거죠. 제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갑을 관계를 파악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네, 누가 갑인지. 현대 로템, K2, K9,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 그 무기를 공급해야 되는데 누가 갑인지. 제발 좀 우리한테 빨리 좀 공급해줘. 라는 입장인지. 니네 거 아니면 우리가 다른 거 사지 뭐. 다른 거 사지 뭐. 예, 바이어스 마켓이잖아요. 니네 말고도 내가 다른 데 싸게 살고 많은데. 예, 이런 건지, 아니면 사기 싫어? 저기 다른 데서는 빨리 달라고 하는데 나 그러면 저쪽에다가 갖다 줄게. 예, 셀러스 마켓인 거죠. 옛날에 드라마 제작사에 대해서 제가 약간 한 4, 5년 전에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드라마 좋은데 그 드라마 제작사가 그러면 돈을 많이 가져가는 구조냐, 아니면 그 드라마를 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가, 그 다음에 배우, 누가 헤게모니를 쥐고 있느냐, 그걸 잘 살펴보면 우리가 이 회사 주식을 사야 될지 아닐지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어떤 계약건이나 뭐가 발표됐을 때 이게 공급자 우위 시장인지 아니면 수요자 우위 시장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 배터리 기업이 미국 진출을 접나라는 부분인데, 자, 글로벌하게 ESS 배터리 강자인 중국 기업들이 미국 현지 진출 계획을 무기한 지금 연기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미국 정부가 중국 배터리의 자국 내 사용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를 추진하면서이고요.
중국 배터리 기업 AESC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짓던 공장의 공사를 중단한다고 했습니다. 회사는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져서 공사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했고요. 이 기업은 중국 에너지 기업 엔비전 그룹이 2019년 닛산과 일본 전자그룹인 NEC 합작 배터리 벤처 기업을 인수해서 설립한 기업인데 엔비전이 지분 80%를 소유한 사실상 중국 기업인데요. 중국 배터리 기업인 구오시안 하이테크 역시 미국 미시간주에 건설 중이던 공장 가동을 무기한 보류했고요. 구오시안은 IRA 보조금 관련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해 미국 국방부의 이 블랙리스트에 오를 정도로 견제를 받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보조금 지급이 불발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고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미국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높고요. 테슬라, GM, 포드 등과 협력하는 CATL도 미국 진출 계획을 사실상 접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추진 중인 IRA 개정안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미국 정부가 지정한 외국 단체의 소재 부품을 사용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예외 없이 이 규정을 적용받을 것으로 관측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배터리 정도는 중국산 싼 거 사가지고 그죠? 테슬라가 중국산 LFP 적용하고 에너지 저장 장소도 중국산 그냥 싼 거 써서 빨리 데이터 센터에서 굴릴 수 있는 그런 전력을 ESS에다가 저장해서 하면 될 건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해보면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서 그 탈레반 무장 단체였었나요? 그 기가 막힌 굉장히 잔인하면서 기가 막힌 테러가 있었잖아요. 삐삐를 이용한. 그 삐삐 테러를 위해서 그동안에 삐삐 업체를 인수해서 그 삐삐에다가 폭발물을 넣어서 그걸 무선 통신기, 전화기나 이런 거는 감청이 되다 보니까 탈레반이었네요. 하여튼 탈레반의 지도자들이 이 삐삐를 이용한다라는 걸 알고 삐삐를 그렇게 보급해서 삐삐를 폭발시켜 버렸잖아요. 근데 저 그거 보면서도 참 잔인한 사람들이다 싶었던 게 아니 그 삐삐 근처에 애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죠? 실제로 애들 다쳤잖아요. 그리고 그 삐삐를 꼭 이 탈리반의 무장단체 지도자들만 쓰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장사하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폭발시켜가지고 암살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007이라든지 미션 임파서블에 나오는 그런 특수작전을 위해서 사용되는 기계들, 저런 게 있구나. 근데 영화에서만 그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제가 그런 삐삐를 보면서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그런 일들이 실제 벌어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ESS를 중국산을 쓰다가 중국하고 대만을 둘러싸고 무슨 전쟁이 벌어지던가라고 그랬을 때 중국에서 사실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ESS 저 배터리에다가 어떻게 폭발물을 딱 넣어놨다가 폭발물이 아니라도 배터리 자체가 폭발 위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 버튼 누르면 미국의 주요 시설들의 ESS 에너지 저장 장소가 폭발해 버리게끔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중국산 쓰지 마 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런 고래 싸움에 어쨌든 우리가 약간은 어부질이 얻는 것도 있습니다. 모스크 이재용과 통화 훌륭한 성과 거둘 거 저는 이게 뭔가 봤더니
일론 머스크가 삼성전자와 맺은 AI 칩 파운드리 계약과 관련해서 이재용 회장과 화상 전화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와 이 AI 파운드리 계약을 체결한 데 이 회장과 네트워크가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강조한 건데요. 머스크가 X 계정을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고요. 전자가 테슬라의 반도체 생산 계획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X 이용자의 주장에 오히려 해명을 해줬네요. 한 X 이용자는 머스크가 지난 27일 올린 삼성은 테슬라가 제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합의했다면서 삼성은 그들이 무엇에 사인했는지 전혀 모른다고 이분이 어떤 사람이 이용자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머스크가 댓글에다가 그들은 알고 있다. 나는 실제 파트너십이 어떤 것일지 논의하기 위해서 이 삼성의 회장과 고위 경영진과 화상통화를 했다고 적었고요. 훌륭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양사의 강점을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머스크는 또 다른 이용자가 전자는 칩 제조 기술에서 대만의 TSMC보다 뒤처져 있다. 전자가 테슬라의 AI6 칩에 적용되는 새로운 2나노 기술을 실현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삼성이 못하면 AI6 역시 TSMC와 함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적은 그 글에 대해서도 TSMC와 삼성 둘 다 훌륭한 회사다.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영광이다라고 하면서 삼성전자를 또 지켜 세워졌다고 합니다. 머스크는 전자의 파운드리 계약 공시 이후에 테슬라가 삼성전자와 계약을 했고 삼성의 미국 텍사스 대형 신공장은 테슬라의 차세대 AI6 칩 생산에 전념할 것이며 전략적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165억 달러라는 계약금은 수치는 최소액이고 이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이게 뭔 말인가 했더니 그렇게 부정적인 댓글에다가 오히려 대댓글로 앨런 머스크 CEO가 AI 경쟁 뒤진 애플의 순환, 인재 떠나고 광고는 혹평인데 애플 AI 인재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고 애플의 강점이던 마케팅마저 연이어 실패하고 중국 시장 부진까지 이어지면서 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의 핵심 멀티모달 AI 연구원인 보웬 장이 지난 25일 메타로 이직을 했군요. 애플의 파운데이션 모델 팀을 이끌던 료핑팡 같은 팀 연구원이던 톰 건터와 마크 리에 이은 네 번째 이탈인데 소식 통은 메타 등 여러 기업이 채용 경쟁을 벌이자 애플이 급여를 소폭 인상했지만 여전히 경쟁사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라고 했고요. 애플 AFM 팀은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 처하자 혼란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팀 내 다른 엔지니어들도 경쟁사 면접을 진행 중이어서 이탈이 가속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고 AFM은 지난해 출시한 애플 인텔리전스 등 AI 관련 핵심 조직이군요. 애플은 이미 생성형 AI 기능에서 경쟁사인 삼성 등에 뒤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에서 원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클린업 기능이 대표적입니다. 애플은 상대적으로 뒤떨어지는 클린업 기능을 마케팅으로 만회하려 했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고요. 지난 4월 애플은 클린업 포토 기능을 강조하는 광고 영상을 올렸는데 한 가정에서 아들이 자신의 근육을 자랑하기 위해 사진을 찍어달라고 어머니에게 부탁한 뒤 사진에 나온 어머니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광고 출시 이후 혹평이 쏟아졌는데 전통적으로 가족의 가치를 내세운 애플의 이미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그러게요. 왜 저런 광고를 했죠? 주요 매출원인 중국 시장에서도 소비자가 이탈하고 있고 애플은 29일 다롄시 중상구에 있는 애플 매장을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애플이 중국에 낸 56개 매장 중 첫 매장 철수다. 그래요? 아무래퍼시픽의 주가가 그동안에 계속 안 좋았던 게
중국 오프라인 매장에서 계속 적자가 나면서 그거 스크랩 하는데 거의 지금 10년 걸렸죠. 10년. 근데 어떻게 보면 첫 매장 철수 소식이 어떻게 보면 그런 변화의 시발점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신호였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56개 매장주 첫 매장 철수 이런 부분은 한번 유심히 좀 봐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 미국 시장에서도 굳이 뭐 애플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될 이유 같은 거 없어 보이고요. 워런 버핏조차도 절반 이상 파셨잖아요. 저는 2016년도에 워런 버핏께서 지분 신고했을 때도 뭐 사람들은 이 비싼 주식 왜 사지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절반 비우셨잖아요. 그러면 뭔가를 이런 큰 기업의 큰 항공모함이 서서히 이렇게 저문다고 보신 건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매력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주가도 지금 왔다 갔다 이러고 있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